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다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들은 좀 식상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간 겁니다. 제1야당을 넘어 거대 야당의 대표가 밥 먹듯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 역시 조금은 난감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실 대목은 검찰청 안이 아니라 검찰청 밖에서의 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어제 출석 시간과 장소를 세세히 안내했고 단상과 음향시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단상에서 마이크를 들고 14분간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정부 비판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의 행간이 꼭 자신감만으로 읽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서초동으로 갑니다. 자, 이재중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꾸 부르긴 어려울 테니까 조사는 좀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10시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전 10시 40분쯤 이곳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정치인 조사에 앞서 진행됐던 티타임은 없이 바로 이곳 청사 10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진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검찰 오늘 조사를 위해서 3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그 10분의 1인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를 해서 사전에 도착하자마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오늘 조사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를 하면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그리고 2019년 검사 사칭 재판에서 성남시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는 최재순 부부장 검사 등 검사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검찰 출석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자, 이 대표의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님이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 변화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로 이 성남시가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편, 이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사업을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하고 또 임대 비율을 낮춰준 경위 등을 이 대표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확인해야 할 양이 많은 만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지켜보죠. 미리 시간까지 안내했지만 검찰청 밖의 분위기가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이재명을 연호했지만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치면 제발로 걸어나와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검찰청 안팎의 분위기는 전과 비교하면 적막한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리 만들어진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며 정부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검찰 소환엔 100번도 응할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10여 분간 이어졌고 검찰청사 주변에 모인 지지자 200여 명은 내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단상과 마이크 등 이전 소환 때보다 준비된 모습이었지만 지지자들의 반응은 이전보다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월 성남 FC 의혹과 대장동 위례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이동이 힘들 정도였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직전인 오늘 이른 아침에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 비서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인지 조성호 기자가 검찰 내부 움직임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쯤. 이에 앞서 검찰은 오전 8시 50분쯤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 씨에게 위증을 종용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서울 강남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A 씨는 재판에서 그날 수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를 협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뇌물수수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외에도 관련자가 다수라며 위증 요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쯤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급비서 B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건넬 국회의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김 전 부원장과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 치졸하고 비겁하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출석에 정치권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 출석에 맞춘 이딴 압수수색의 전방위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가 영웅 개선하듯 출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특히 이 대표의 중앙지검 출석 직전 검찰이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공포감을 주기 위해 출석일에 맞춰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 6명의 실명도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는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응 방식을 두고서는 벌써부터 이견이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피해자를 둔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고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무죄 위장쇼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장면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취재하는 김복원 기자를 직접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미리 공지를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연설 내용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선거 유세를 한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예. 단상과 마이크가 마련된 점을 볼 때 즉흥적인 연설이 아니라 사전에 연출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사실 최근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 또 증언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특히 또 어제는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하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도 궁지에 몰린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가 오늘 검찰 출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층 결집이다. 그런데
영장 청구하더라도 국회 표결하게 만들지 마라. 내 발로 직접 걸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이 대표도 스스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어차피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자, 이 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달 8월 내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가지고 비회기 기간을 만들고 그러면 이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분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이걸 끝까지 노릴 거다 이렇게 각을 세운 겁니다. 예, 뭐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검찰을 압박하는 셈이 되는데 검찰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검찰은 뭐 정치적인 셈법은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최근 간부들한테 국회는 국회 절차에 따르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절차와 순리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검찰 내부 얘기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차라리 표결 때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의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런 말들 나왔습니다. 예, 그렇긴 하겠죠. 오늘 조사 끝나고 또 소환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예, 뭐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환 시점은 저희 취재 결과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배임, 뭐 제3자 뇌물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두 사건을 합쳐서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도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이 사건 따로 저 사건 따로 이렇게 잇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검찰 내부 기류를 들어보면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달 말 9월 초에 또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검찰 수뇌부가 두 사건을 합쳐서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수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 같은데 곧 검찰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변수가 안 될까요? 맞습니다. 검사장 인사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사를 하는 평검사 인사는 검사장 인사보단 뒤에 있을 거라서 크게 영향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게 있는데 찬바람 부는데도 검찰의 성과가 없으면 검찰도 좀 난감해지긴 하겠군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간의 부친상을 마치고 오늘 저녁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익숙한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단독 회담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전 세계 이목도 이제 캠프 데이비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홍현주 기자가 캠프 데이비드의 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친의 장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미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오찬이 이어지고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란 이름의 문건이 각각 채택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경제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테마별 한미일 세 나라 간 협력 지침이 담길 예정입니다. 각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협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등의 공급망 위험에 3국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의 공동 성명으로 발표됩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다만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추진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의체가 안보 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평양일 겁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을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지난해 5월에도 북한은 ICBM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오는 18일 한미 정상회의를 겨냥해 IC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되었고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 식량 사정 악화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북한 당국이 불평분자 색출 전담 TF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회가 오늘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해명하러 나온 김 의원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 분위기는 어땠는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고 코끝도 상기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소명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일부 잘못에 대해선 반성하면서도 이번 일로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이 아닌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데 파렴치한 죄인이 됐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뭐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 김 의원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위원들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여러 가지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소위는 이르면 다음 주 무기명 표결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의견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표결하는 겁니다.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제명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총선이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말이 특정 국회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가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뭔 말을 했길래요?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하지 못한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던진 이 말로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총선 공천의 기준이 될 오는 10월 당무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파장이 더 컸습니다. 당을 폄훼하고 당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이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일부 비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4선의 윤상현 의원은 당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암 환자에 비유했고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비윤계 의원들은 노골적인 입단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수 틀리면 당무감사 때 불이익 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단일 대우 요구에 비윤계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권 내 공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부가 교권 강화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의 훈육이 강화되는데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학생은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바로 교실에서 내쫓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새내기 교사가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수북히 놓인 국화꽃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들이 추모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인적은 끊겼지만 사회 전체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사의 훈육권을 강화하는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동급생이나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에 대해선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집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별도 공간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쉽지 않았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압수도 가능해집니다. 아동 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킬 수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고시가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할 경우 고시가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를 칭찬하면 다른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는 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이 두려워 학생을 칭찬하기도 힘듭니다. 교원 단체에 따르면 칭찬 스티커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 등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지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은 교원 단체들이 꼽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부모와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야 돼요. 교육부는 2학기부터 교사에게 민원 상담 거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고 상담 도중 학부모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 고시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 회의를 갖고 교권 회복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큰데요. 오늘 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인데 둘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와 구급차가 황급히 공원으로 향합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수풀을 뒤지며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A씨와 일면식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가 비명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범행 현장에선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여성을 가격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서 막 절개고 정신이 없대요, 여자는.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인근에서 또다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실상 그냥 길거리 다니기가 요즘에는 좀 무서워요. 경찰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솔입니다.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협박 메일이 연이어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대법원과 고속철도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열흘 사이 벌써 5번째인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왜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건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이 KTX 역사로 들어가고 경찰견도 뒤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 기동대 인력이 경계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대법원과 고속철도,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등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돼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메일이 발송된 이후 이번이 5번째 협박글입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이 발송될 때마다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불안하죠.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런 메일 많이 오는데 대처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경찰은 협박 메일을 보낸 IP 주소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변호사 등의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피싱 범죄가 이어지는데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도 당장 수색 강화에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위안부 추모 작품을 만든 민중화가 이목상 씨가 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질책했는데 서울시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 씨 작품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전시됐던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대형 그림을 그린 민중미술화가 이목상 씨. 1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연구소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임 씨가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임 씨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전시된 임 씨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에 설치된 돼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모두 6점입니다. 1심에서 판결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느끼는 정서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다만 일부 작품은 시민 모금으로 설치된 만큼 모금 참여자와 건립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죠. 한 환경단체가 방류를 금지해달라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소송 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의미죠.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뭔지 김동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는지와 우리 민법 217조를 어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해양오염 방지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정을 담은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제협약은 국가 간 규범일 뿐 개인 사이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매연이나 액체, 공해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리 민법으로 판단할 국제재판에 관할 건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시민단체는 각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갖다 버려도 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은 그걸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당초 각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며 이번 소송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8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한국형 이지스함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오늘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도 줄 소환할 전망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방사청 과천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2020년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는데 방사청이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낸 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조사받고 있었는데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로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사청 입찰 규정엔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주도록 돼 있지만 당시 방사청장 등이 보안 사고로 조사받던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려고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 관련 자료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냥 사무실 들어온 것까지만 알고 건물에 들어온 것만 알고.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입건된 전직 방사청장도 조만간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 우려와 부동산 업체 채무 불이행 사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닷새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돈 111조 원어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로 한 중국 인민은행. 부동산 업체의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붕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침체됐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침체가 문제인 반면 미국은 예상 밖의 호황이 오히려 악재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지난달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겹치는 악재 속에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장중 원달러 환율은 지난 연고점인 1,343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부진과 미국의 긴축이 길어지면 수출 회복이 느려지고 환율이 치솟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여러분 대마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 대마초 피웠다고 연예인 여러 명이 구속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 의해서 올 연말부터는 독일이 대마초를 사실상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태국도 이미 합법화가 됐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 이하의 대마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Und daher ist das ein wichtiger Wendepunkt in unserer Drogenpolitik. 독일에선 18살에서 64살 사이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법화를 통해 암 시장을 고사시키고 마약류 단속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독일 정부 생각입니다.
태국도 지난해 6월 관광업 부활을 위해 대마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방콕의 카오산로드엔 대마꽃을 재배하는 카페 수십 곳이 늘어서 있습니다. 거리 노점상들은 대마 유리병을 진열해놓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대마 음료수, 대마 잎을 얹어 먹는 피자까지 등장했습니다. And you can taste the cannabis taste, and then if you have it enough, you maybe get a bit sleepy. 문제는 해외 합법화 추세에 한국 관광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마초가 모든 마약의 중독의 관문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는 대마를 피우거나 거래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이제는 꽤 됐죠? 네, 최근에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2013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018년 캐나다가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에서는 몰타에 이어 지난달 룩셈부르크가 완전히 문을 열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우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퍼져 있는 탓이 큽니다. 양성화하는 대신 농도나 양 같은 규제를 꼼꼼히 하자는 건데요. 돈 문제도 있습니다. 합법 대마 시장 규모만 지난해 59조 원, 7년 뒤에는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불법 거래를 차단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단속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마가 위험성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골든타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허용을 해주면서 치료나 재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 형사정책적인 고려거든요. 예, 너무 많이 퍼져서 어쩔 수 없이 합법화한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군요. 하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나면 관광객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도도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규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빗장을 풀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했고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는 카페에서 대마차를 마신 외국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그 나라 말을 잘 모르면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먹는 게 문제입니다. 식당 간판에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이런 표시가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파는 맥주나 음료에도 대마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뒤 죄책감 없이 대마초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대마 밀수 단속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82kg을 넘어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단속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섭취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이 지나도 모발 검사를 통해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예, 처벌이 상당히 세군요. 알았든 몰랐든 뭐 책임은 못 피하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말벌 번식기인 여름이면은 이 소방에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온몸에 보호 장비를 한 채 사다리에 오르고 또 외벽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할 만큼 위험한 작업입니다. 보다 못한 현직 소방관이 직접 벌집 제거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벌집을 제거합니다. 벌집 제거는 여름이 가장 힘들고 위험합니다. 번식기인 말벌의 독성이 가장 강하고 폭염 속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다 보면 탈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경남 산청에서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즌이 벌집이 가장 출동이 많을 때여서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너무 더워서 막 탈수 증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119 대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비를 들여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벌집 제거 전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10층 높이까지 비행하는데 정지 비행을 하며 살충제를 분사하는 기술은 특허까지 획득했습니다. 직원들이 탈진하지 않고 시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제가 현장 경험을 쌓아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119 벌집 제거 출동은 2013년 8만 6천 건에서 2021년에는 20만 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 제거 드론의 성능을 개량해 공식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마트에서 과일 가격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수박은 한 통에 4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수해와 폭염, 태풍이 번갈아 나타났기 때문인데 추석이 걱정입니다. 지선우 기자가 도매시장과 마트를 돌아봤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흥정이 벌어집니다. 수박이 얼마예요? 33,000원요. 이거만 하고 이렇게 올랐다. 그게 자빠질 뻔했어 내가. 지금 이거 비싸다 못 사요 수박. 저렴한 도매시장인데도 수박 가격이 한 달 새 크게 오른 겁니다. 한 달 전에 같으면 이런 게 17,000~18,000원 나갔죠. 지금 장마에 다 녹아가지고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도 할인된 가격이 3만 원이고 온라인에선 한 통에 4만 원이 넘는 수박도 있습니다. 수박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 컵에 7,000원 정도 하는 소포장된 수박도 하루에 40~50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피해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수박 도매 가격은 3840원. 한 달 전보다 38% 올랐고 사과와 복숭아 가격도 평년 대비 각각 90%, 57% 올랐습니다. 복숭아나 사과를 사러 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도 또 못 사고 가네요. 정부는 과수 수급 관리 대응반 TF를 꾸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난달 말 국세청에서 주류 판매 규제를 풀면서 마트나 식당에서 1,000원 소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죠.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살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감자탕집입니다. 소주와 맥주를 각각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납품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류를 얼마에 파는지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술집은 아니기 때문에 소주가 그렇게 남지는 않는데 거기다 또 할인해서 팔면 안 되죠. 술값에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식자재 인상분이 포함돼 있어 술을 싸게 팔면 안주 같은 다른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소주 가격을 인상한 곳도 있습니다. 5,000원 했다고 조금 먹고 4,000원 했다고 많이 먹는 거 없어요. 먹는 게 양 있잖아. 자기네가 술이 똑같아. 대형마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민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도 마진이 저마진 상품이라서 대형마트 주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술값을 내리려면 안주값을 올려야 하는 자영업자 현실이나 마트 같은 소매업자의 저마진 상황을 감안하면 식당에서 1,000원 소주를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민 술값을 안정시키려면 주류세 인하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 이후 한국 여자 배구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가대항전에서 27전 27패를 기록했는데요.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명예를 회복한다는 다짐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대표팀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코트를 돌고 왔다 갔다 순발력 훈련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스파이크도 받아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최근 2년 동안 국가대항전인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전 경기를 졌습니다. 세계 랭킹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1패 1패 쌓여갈 때마다 진짜 정말 울고 자 포기해버리고 싶었는데 서로를 보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세자르 감독이 해외에서 클럽팀을 지도 중인 관계로 대표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경, 양효진 등 대표팀의 기둥들이 대거 빠진 이후 잦은 대표팀 명단 교체도 전력 약화의 한 원인입니다.
The players according on our necessities and also according on the competition and the physical situation of the player, or tactically or technically. So for us, we call the best player that we can have with us. 주장 박정환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메달을 따는 게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있으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나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아시아 여자 선수권이 오는 30일부터 태국에서 열립니다. 이후 파리올림픽 예선과 대망의 아시안게임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메달을 따낸 아시아의 강팀입니다. 명예 회복, 대표팀이 땀을 흘리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This is politics at its finest. 날고 긴다는 정치 모사꾼들이 워싱턴에 모여듭니다. 대통령의 성추문에 쏠리는 국민의 눈을 돌리려고 가상 전쟁을 꾸밉니다. 웩더독은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 그대로 주객과 분말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이 현물을, 코스닥이 코스피를 흔들어 좌우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상품보다 덤이나 경품으로 소비자를 꾀는 마케팅을 가리키기도 하죠.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기막힌 웩더독이었고요. 정치판을 쥐고 흔드는 팬덤의 역습은 게다가 점입가경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자 이른바 개딸들이 반기고 나섰습니다. 저런 행사에는 연출이 들어간다. 당내 수박들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수박을 깨고 수박 풍선을 짓밟는 퍼포먼스들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둔 어제 출석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시한 웹자보를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은 당장 구체적인 집결 장소를 알리며 이 대표를 경호하고 외로이 조사받지 않게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사실상 좌표를 찍어 개딸 소집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이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은 마치 선거 출정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청사 인근 법원 삼거리에 간이 단상과 스탠드 마이크까지 차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차에 올라 검찰청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피의자 소환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려면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자 폭탄을 양념으로 모신 이래 극성 지지자들의 광풍에 올라타 동료로 써먹으려는 정치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가끔씩 자제해달라고 사뭇 점잖게 타이르면서 말이죠. 링컨이 개 꼬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면 개는 다리가 몇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넷이다. 아무리 그렇게 불러본들 꼬리는 다리가 될 수 없으니까. 개를 마구 흔들어 댄다 해도 꼬리는 꼬리일 뿐입니다. 검찰청 앞에서 100번, 1000번 목소리를 높여도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바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8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기막힌 검찰 출석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덥다는 말도 조금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오늘과 같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한 강수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밀려드는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은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